자, 두 번째 위탁관계입니다. 자, 횡령죄 본질은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 재물을 영득한다는 배신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법률 규정, 신의칙, 그 다음에 조리, 관습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돼 있고 판례 보겠습니다. 자, 성질 볼게요. 자, 1번 체크, 2번 체크. 자, 위탁관계는요. 사실상의 관계만 있으면 돼요. 꼭 계약서 안 써도 돼요. 사실상의 관계면 족하다. 따라서 절도범 등 불법 점유자도 위탁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랬네요. 자, 무슨 얘기냐? 자, 1번 볼게요. A가 있어요.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B가 있죠. 얘가 절도범이에요. 그러니까 A가 시계를 갖고 있는데 이 시계를 훔쳐오죠. 훔쳐오면 B는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자, C라는 친구에게 이걸 맡겨요. 위탁관계를 통해서 야, 내가 시계를 하나 사왔는데 너 좀 보관 좀 하고 있을래? 라고 하니까 친구가 알았어, 내가 보관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훔쳐온 걸 몰라요. 친구가 믿고 맡기니까 내가 맡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D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임의로 처분을 하면 뭐가 되죠?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 절도범이라는 사람도 위탁관계에 의해서 보관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1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절도 등에 의하여 점유하게 된 재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보관자가 되지 않는다.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단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번 한번 볼게요. A가 있어요. 역시 피해자죠. 시계를 갖고 있는 소유자예요. 자, B라는 놈이 이 물건을 뺏어와요. 그러니까 절도를 해서 오거나 그 다음에 뒤에 팔가 나오는데 공갈을 해서 오거나 그래서 절도범, 이놈은 공갈범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 물건을 D라는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횡령죄가 되나요? 이 피해자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나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B하고 A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없잖아요. 여기서 B하고 C는 위탁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B가 이 물건을 훔쳐와서 처분하게 되면 B는 그럼 절도죄 플러스 횡령죄가 됩니까? 그럼 B는 죄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A, B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나 공갈죄밖에 되지 않고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위탁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탁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 나왔네요. 세 번째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돼 있죠? 위탁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야, 이거 좀 보관해 줄래? 알아서 보관해 줄게 라고 하는 이 사실상의 관계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사용대차, 임대차 등처럼 이런 계약서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사무관리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나올 수 있고요. 관습, 조리, 신의칙 뭐 다양해요. 전부 다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끊고 자, 그러나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이 보호 가치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은 뒤에 명의신탁할 때, 명의신탁 법리할 때 그때 3자가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약 명의신탁할 때 이 법리가 나올 겁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별표 쳐보세요. 자, 그 밑에 판례 나와있죠? 또 별표 쳐보세요. A급 판례들입니다. 자, 올라가 보시면 자, 판결요지 1번 나와있죠? 위탁관계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사실상 동그라미만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이거 좀 맡아줄래? 맡아줄게 라고 하는 것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지 필요 없고요. 권리가 있는지 필요 없고요.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갑은 종중회장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임야를 담보대출 받아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그래요. 이 부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부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랬네요. A은행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6천만 원 대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적 용도로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밑에 판례 2번.
종중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빨간색으로 부탁 동그라미. 이 부탁의 발은 뭐라고요? 사실상의 관계인 거예요. 임의로 사용했다. 근저당을 설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다 없었다 상관없어요. 믿고 맡긴다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만 있으면 보관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1번, 2번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봐두시고요. 자, 밑에 판례 한번 볼게요. 어떤 예금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이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돈이 들어왔어요. 난 돈 붙여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누군가가 돈을 잘못 넣었나 봐요. 그러면 그 예금주와 그 돈을 붙인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의 보관관계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도리상 보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 쓰지 않았지만, 그치? 법률상의 보관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 잘못해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도리상,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돌려달라고 하면 나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썼다는 거지. 임의로 소비했다. 여기서 송금 절차의 착오 동그라미. 했다면 신의식상 보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그쵸? 끊고 그 사람과 내가 거래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신의식상 보관관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판례 번호가 2010년도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뒤에 비교되는 판례가 나오니까 한번 잘 받으시고요. 이 2010년도 판례에서는 신의식상의 보관관계라고 말했어요. 그게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1번 체크하시고 여기 가로 2번을 볼게요. 피고인이 자기 명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 나와 있네요. 빨간색으로 착오로 송금된 돈 동그라미. 눈먼 돈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치? 근데 판례 1번에서 뭐라 그래요? 자, 그 원인은 반드시 위탁관계에 의한 것임을 반드시 위탁행위다 밑줄 그시고 이게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2005년도 판례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횡령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탁관계가 없어도 횡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5년 후에 약간의 법리가 진보됩니다. 진보되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야, 위탁관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없는데 어떻게 횡령이 되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의칙상의 보관관계라고 진일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리상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 나왔네요. 여기 위탁관계의 본질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고 하면서 판례의 줏된 입장이라 했잖아요. 줏된 입장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이 방금 보았던 그 일반 판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판례마저도 5년 후에 신의칙상의 보관관계를 들고 나온다. 그쵸? 그러면서 횡령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에는 거의 100% 판례가 전부 다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 보이스피싱 사건 별표 쳐볼게요. 자, 최근 판례죠. 최근 판례 전원합작 판결입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 갑과 을은 갑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 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를 했다. 그랬어요. 자, 사기 피해자 정이 병에게 속아서 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피해금 중 일부를 갑과 을은 이거를 임의로 인출했다. 자, 이때 갑과 을의 지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갑하고 을이 있죠. 갑하고 을이 있다. 자, 지금 병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갑 명의로 된 계좌를 어떻게 한다? 양도를 한다. 갑 계좌를 양도를 하는데 갑과 을이 이놈의 새끼가 주면 저걸 사기칠까라는 그런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도가 됐어요. 자,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정이라는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요. 기망을 했어요.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요 계좌 있죠. 갑계좌. 요 갑계좌 있어요. 요 갑계좌에 이 피해자가 이렇게 송금을 해요. 송금을 하면 여기에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돈이 입금됐어요. 자, 입금된 돈을 요 갑과 을이 요 돈을 이렇게 임의로 인출했어요. 임의 인출했다. 자, 이것이 횡령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사기죄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나? 요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사기죄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지? 요 인출한 부분. 1번. 사기죄가 되어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나는 예금 주니까. 나는 정당하게 돈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이 돈이 내 돈이 아님을 모르는 거죠.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사기죄 할 때 배웠어요. 두 번째, 정에 대한 횡령죄는 되나요, 안 되나요? 방금 말했잖아. 이거 된다고. 왜요?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잖아. 앞에서. 여기서 배웠잖아. 여기서 배웠잖아. 그쵸? 다시 내려와서 세 번째. 그러면 병에 대한 횡령죄는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왜 안 되지?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 되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 3번 볼까요? 지금 갑이 이 돈을 인출했잖아요. 그쵸? 인출한 부분. 그 범인. 보시피싱 범인. 그치? 이 범인 세모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왜? 이건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밑에 4번. 4번. 4번부터 먼저 봐야 돼. 자, 갑을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접근 매체를 보이시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했다. 사기 피해자 정이 병에게 속아서 위 계좌로 송금된 그 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 매체를 이용하여 이 갑과 을이 이걸 인출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사실관계예요. 피고인들에게 사기 방조죄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왜요? 여기서 지금 인식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사기를 방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만약에 인식하고 주었다면 당연히 갑과 을의 사기 방조죄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사기 방조죄가 되질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피해자 정에 대해서만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죠? 그치?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쭉 다시 올라가세요. 자, 1번 보세요. 송금 의뢰인이 누구예요? 정이죠, 정. 따라 적으세요. 정이라고. 다른 사람이 예금 계좌에, 다른 사람 누구지? 갑이죠. 계좌에 입금했어요. 입금했을 때, 자, 계좌 명의인이 송금 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송금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성격이다. 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성격인 것이다. 따라서 밑에 보관자의 지위가 있다. 따라서 계좌 명의인 갑이 그와 같은 송금 이체된 돈을 보관하지 않고 영득의사로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데 누구에 대한 횡령죄? 정이죠. 정에 대한 적으세요. 정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됐습니까? 자, 밑에 2번. 이러한 법리는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의 피해자가 누구? 정이 그 피해금을 송금 미치한 경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래서 밑에 보관자에 있다 하고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이서를 인출하였다면, 그치? 위 똑같은 논리야. 영득할 이서를 인출하게 되면 옆에 피해자 정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그쵸? 일단 끊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근데 만약 뭐라면 사기죄의 공범이라면 무슨 말이지? 사기 방조범이라면 그 말이에요. 사기 방조범이라면 여기서 사실관계 좀 바꿔볼게요. 갑과 을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주었다. 그러면 사기 방조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범이지 뭐야. 공범이지. 여기처럼 인식하고 주었다면 공범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는 이것을 인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누구지? 뭡니까?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위탁관계, 신의칙상의 위탁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기 범행의 실현행에 지나지 아니해서 새로운 법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가 없으므로 그때는 사기죄만 되는 것이지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됐죠?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기죄 공범이 아니라면 정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데 사기죄와 공범이라면 사기죄만 될 뿐이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시험은 뭐가 잘 나와요? 요 마지막보다는 그 공범이 아닌 경우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꼭 좀 정리를 해두세요.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사기죄 판례하고 같이 봐두세요. 같이.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보시면 여기 2번, 3번, 4번을 다 묶어볼게요. 그 세 가지는 조리에 의한 신의칙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갑은 을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였다. 근데 과연 을이 소지하고 있는 수표들이 액면금이 을이 지정하는 채권액과 일치하는가를 확인을 할 목적으로 야, 그거 좀 줘봐 하니까 이 사람이 준 거예요. 건네받아서 확인하던 중에 그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 반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이 수표 반환을 거부한 것이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논리야. 확인을 했으면 확인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확인할 목적으로 야 그거 한번 줘봐. 그럼 확인해봤으면 그것이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할 신의칙상의 보관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함부로 찢어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면 이것은 횡령죄다 이런 말. 그러니까 여기서 지불각서를 써줄 것을 믿고 교부하였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신의칙상 또는 조리상 보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3번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그 공장로에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었다. 그쵸? 이게 자기 물건이잖아요. 임차인 자기 물건. 그러면 임대인이 조리상 보관하는 보관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함부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공사를 중단한 후에 이를 인수한 을 회사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회사가 여기 현장에 남겨둔 형틀 동그라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리상,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반환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역시 횡령죄가 되는 판례죠. 됐죠? 자, 5번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6번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서도 자, 조합 명의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했죠. 7번도 보관하다 했죠. 그 다음 8번을 보시게 되면 회사 소유 재산이잖아요. 전부 다 타인 소유인데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들을 임의로 매각했다. 밑줄 그시고 임의로 사용했다. 검은색 밑줄 그시고 그 밑에 임의 처분하였다. 밑줄 그시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는 거죠. 그쵸? 사실상 처분하면 전부 다 횡령죄 되는 거예요. 주총의 결의가 있든 없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시면 요 5번을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노트부터 먼저 볼게요. 노트는 129페이지 펴보세요. 자, 명의신탁자 사망사건 완인데요. 자, B라는 누가 있어요? 신탁자가 있어요. A가 있어요. 동네 사람, 같은 동네 사람인 거예요. 자, B라는 사람이 여기 임야가 이렇게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자기가 불화받은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인 A에게 맡겼어요. 맡겼다고.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이 임야를 이 사람한테 맡겼다고. 이 땅은 내 거지 A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A라는 사람 앞으로 명의를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B 거지 A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A가 사망했어요.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의는 그 자식한테, 그 자식에게 A-라고 하는 그 자식이죠. 아들에게 상속이 됐어. 상속됐다고요. 그리고 A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땅 명의가 그 손자, 그 자식이죠. A-라고 하는 자식에게 또다시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손자가 이 땅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B에 관련된 자식들은 없을까요? 자식들도 있겠죠? 그치? 자식들이 이 지금 그 손자를 상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환 청구를 했다. 반환 청구를 했다. 야, 그건 네 거 아니야, 임마. 우리 할아버지 거야. 할아버지가 너네 할아버지한테 명의신탁에서 맡긴 건데 너네 할아버지가 돌려주어야 하는데 돌려준다 하면서 갑자기 사망하셨어. 사망하셔가지고 그 너희 아버지 너에게로 지금 이것이 거듭거듭 상속된 것인데 이건 네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거야. 돌려줘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뭔 개소리냐? 라고 하면서 이 자식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했어요.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드렸죠? 그 상속, 할아버지에게 등기된 것이 아버지 자신을 거쳐가지고 수탁자라는 지위가 거듭거듭 상속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보관자의 지위가 상속된 거예요. 근데 그 보관자가 임의 처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보세요. 임야의 사적 명의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조부가 사망을 했다. 그 자식인 아버지, 위 아버지가 사망에 따라서 피고인 손자에게 온 거예요. 각 그 상속인이 되었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수탁자의 지위가 상속됐다 이런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포괄승계한 것이므로 보관자가 된다. 그 말은 임의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다 이런 말이 됐죠? 다음 페이지. 그 재산죄는요 양도 많고 판례도 어렵고 그래서 그 하루에 몰아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양이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씩 하면 그리고 이제 힘들잖아요. 지치면 이제 접고 다른 공부하시다가 다시 정신이 차리시면 다시 와서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 공부 지쳐서 못해요. 저도 강의를 할 때 저도 이것이 힘들잖아요. 힘들기니까 한꺼번에 전부 강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복하시면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게 되면 재산죄도 하루 만에 끝나게 되고 결국 강론 자체가 하루 만에 끝나게 됩니다. 자, 9번 판례 볼게요. 자,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동그란 기여금을 빨간색입니다.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해서 보관하는 보관자가 됩니다. 그쵸? 이건 자기 돈이 아니고 근로자 돈이에요. 그런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그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버리게 되면 그건 네 돈이 아니에요. 이건 근로자 돈이지. 그래서 이건 보관자가 타인 소유 자금을 함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됩니다. 밑에 판례 똑같죠? 기여금 동그라미 치시고요. 빨간색입니다. 옆에 임의사용 밑줄 그시고 횡령죄 됩니다. 다음 판례 볼게요.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 2번부터 먼저 볼까요? 원인무효 배웠잖아. 원인무효 세모 치시고. 보관자가 아니래요. 보관자가 아니면 어떻게 횡령죄가 나와? 원인무효니까 횡재 안 나오죠. 자, 그 다음 1번 체크하세요. 1번 체크. 자, 1번 판례를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5번 판례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노트 펴보세요. 자, 노트 폈죠? 자, 갑니다. 자, B라는 신탁자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임야가 있는데 임야의 소유자입니다. 친구한테 가서 야, 이거 너 앞으로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니까 알았대요. 자기 앞으로 좀 자기가 보관하고 있겠대요. 그래서 둘 사이에 A와 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래서 명의를 A가 A 앞으로 하기로 합니다. 하는데 이 A가 꾀를 부려요. 꾀를 부려서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그 자식 앞으로 이렇게 명의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명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위에 판례는 뭐였어요? 위에 판례는 자기 앞으로 명의했죠. 자기 앞으로 명의하고 사망해서 포괄 승계된 겁니다. 그런데 밑에 판례는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식 앞으로 명의를 했던 거예요. 즉 둘 사이에 약정은 했는데 등기는 A 앞으로 한 것이 아니라 A 자식 앞으로 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A는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이 B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이 자식한테 반환 청구를 했어요.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임마. 이거 우리 할아버지 거야. 너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거야. 너 거 아니야. 돌려줘 하니까 A가 뭔 개소리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C에게 임의 처분했어요. 이거 횡령죄가 돼야 안 돼요?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관자의 지위가 상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위탁관계를 맺은 거 봐도 없고 나는 그 보관자의 지위가 나는 포괄 승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임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 이거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다시 한번 와보세요. 1번 보시게 되면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뜯기를 생략했다 했지 않습니까? 생략 세모 치시고. 그쵸? 그러면 밑에 나오지? 밑에 그 지위를 취득한다거나 승계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됐죠? 이 판례가 더 출제가 잘 됐네요. 3번 판례도 잘 나와요. 3번 판례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줄에 보관 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해서 보관 중인 자가 합의에 의해서 정하여진 보증권의 한도를 파란색으로 넘어서 보충을 했다. 파란색입니다. 넘었다 세모 쳐보세요. 그랬다면 이것은 보증권의 남용행위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약속오음에 대해서만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가 없으므로 넘었다 초월했다는 부분은 뭐다? 새로운 약속오음이죠. 합의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약속오음인 거예요. 이것은 보관자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거는 배임죄가 될 뿐이지 뭐는 아니다? 횡령은 되지가 않는다. 즉 위탁관계를 초월한 것은 위탁관계를 초월한 부분은 횡령죄가 될 여지는 없고 대신 손을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는 가능하다는 법리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판례 볼까요? 자, 4번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여기하고 여기를 가로 닫을까요? 여기까지 가로 닫을까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 완납 전에 그 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차용 금액의 일부는 매도인과의 매매 대금에서 우선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약정 세모. 이 약정은 돈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밑에 매매 잔대금 지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 이거는 위탁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킨 이 지급 방법을 어긴 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지 횡령죄가 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약정이 바로 뭐다? 위탁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긴 것은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문제이지 형법상의 횡령죄가 될 문제는 아니다. 그 한 판례입니다. 자, 5번 가볼게요. 5번은 아까 말씀드렸지? A가 피해자고 B가 공갈범인데 이 물건을 뺏어왔다 했지? 그래서 D라는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했다고 했을 때
했을 때 이 A와 B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있다 없다? 위탁관계가 없다고요. 위탁관계가 없어서 이걸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뭐다?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법리인 거예요. 파란색으로 공갈세 묻히시고요. 공갈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